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환갑을 넘긴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살면서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건데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결말은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5,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요. 집안 어르신의 소개로 만난 4살 연상의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은 그 시대 남자답지 않게 나름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이 마냥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가 없어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엔 아이가 없으면 여자 탓이라고 하던 시대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죠. 순자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 모르게 남편에게 씨바지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등 혼외 자식도 괜찮으니 나으만 오라는 등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네요. 남편도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선 제게 한마디씩 던지곤 했어요. 내 친구놈들은 벌써 다 애 둘셋씩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린 대체 이게 뭐야? 삼신할미가 점지를 안 해주시는 걸 낸들 어떡하라고. 아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나 몰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애가 들어선다는 한약도 지어 먹고 시어머니 따라 무당집도 가보고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까지 드렸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거진 10년을 보내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35이 되던 해 정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언젠가부터 속이 자꾸만 미식거리고 몸이 무거워 병원에 갔는데요. 글쎄 저더러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임신한 게 맞나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아이, 원 속고만 사셨나? 아직 초기니까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임신한 게 맞다는 거죠? 거짓말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임신 진단을 확정받고 나오는 길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소리내서 엉엉 울었죠. 무려 10년을 애타게 기다린 선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정말? 확실해? 뭔가 착각한 거 아니고? 아니야.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까지 다 했는걸. 못 믿겠으면 당신도 내일 같이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다음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동안 내가 당신 서운하게 했던 거 알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우리 애기한테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게. 응,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니까 어지간하면 외출도 하지 마. 알았지? 그냥 집에 누워만 있으라고. 어렵게 가진 아이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임신 내내 조심스러웠어요.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가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될까봐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했죠. 남편과 시부모님 역시 저를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소중하게 대해주셨고요. 그 덕분일까요? 다행히 이듬해 여름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에서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품에 안겨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산모님 축하드려요. 정말 예쁜 아들이에요. 건강하고 튼튼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제 앞으로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쭈글쭈글한 게 이 빈말로라도 예쁘다 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제 눈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네요.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엄마랑 아빠가 널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정성과 10년 동안 기다린 간절함이 합쳐져서인지 아들에 대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그 흔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요. 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공부도 곧잘해서 저희 집안의 자랑이 되었죠.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평소처럼 아들과 남편을 각각 등교 및 출근시킨 뒤 저는 시어머니와 둘이서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네? 병원에서 왜 저희 집에 연락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남편분도 다쳤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환자가 위험해요.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와 고개를 흔들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머리 쪽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의식이 멀어졌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였고요. 남편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뒤였죠. 깨어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한 상태였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아들만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나한텐 아들뿐이구나. 남편 없이도 우리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뿐이었죠. 현수야, 이제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엄마. 엄마야말로 괜찮아. 14살이던 아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의젓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생활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남편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과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아들 교육비며 생활비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엔 아들 공부도 봐주고 도시락도 싸줘야 했고요.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제 일이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알바라도 할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은 언제나 제 눈치를 봤어요. 틈날 때마다 집안일이나 가게 일을 도왔고요. 그것도 모자라 본인도 알바를 해 돈을 벌겠다며 떼를 썼죠. 아직 어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현수야, 넌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그치만 엄만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일만 하잖아. 나 때문에.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넌 그냥 아무 걱정 말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만 하면 돼.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사는데? 너 잘 되는 거 보려고 사는 거지. 그렇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고요.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이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만 하면 더는 바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모인지
아들이 취업한 뒤론 아들이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너무 공부만 하며 살았던 탓일까요? 30이 훌쩍 넘도록 연애 소식이 없는 거예요. 평일엔 그저 회사와 집만 왕복하면서 살았고요. 주말에도 어디 나가긴커녕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붙잡고 있었죠. 같은 또래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데 저희 아들만 혼자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현수야,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난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인서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너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엄마, 난 결혼 안 할 거야. 평생 엄마랑 둘이 살 건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 아는 분들이 중매를 여러 번 제안해 주셨지만 아들은 그것도 완강히 거절했어요. 엄마, 난 아직 누구 만날 생각 없어. 억지로 만나봤자 서로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현수야,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 이 사람 인연이란 게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건데 네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글쎄 싫다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 불편해. 아들의 이런 고집 때문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럼 저 죽고 나서 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옛말에 집심도 제 짝이 있다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절 불렀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엄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뭐? 너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어떤 아가씨인데? 어디서 만났는데?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는데 벌써 6개월 정도 됐어. 이번 주말에 한번 데리고 올게. 뭐? 온라인 게임? 그 말에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게임으로 여자를 사귄다니. 인터넷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 가짜 사진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걱정이 됐죠. 게임으로 어떻게 만나니? 실제로 얼굴은 본 거야? 몇 번이나 만나봤어? 그냥 같이 게임하던 사이인데 지난번에 정모하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하면서 만나게 됐어. 걱정할 거 없어. 실제로도 자주 만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같이 영화 보고 밥도 먹었어. 그래? 뭐하는 아가씨인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해.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그 주 주말, 걱정 반 기대 반 속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키는 좀 작았지만 날씬한 체형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와 하얀 피부. 마치 연예인 같더라고요. 아들이 왜 단번에 빠졌는지 알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참 곱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죠. 아이고, 곱기도 하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나이는 어떻게 돼요? 28이에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아들보다 무려 7살이나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연상연하 커플이 드문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 마냥 철이 없으면 어쩌나, 결혼 생각이 없으면 어쩌나 잠시 걱정도 했는데요. 다 쓸데없는 우려였죠. 어머님, 저는 가급적이면 현수 오빠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어릴 때 외롭게 컸거든요. 빨리 제 가정 꾸려서 애를 적어도 셋은 낳는 게 꿈이에요. 아이고, 셋씩이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힘들다고 애 안 낳으려고 하던데. 전 달라요. 현수 오빠랑 저 닮은 애기들이면 10명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걸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도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세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찌 안 예쁠 수가 있겠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얘기했죠. 아들아, 수진이 참 좋은 애 같더라. 엄마가 보기엔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절대 놓치지 말거라. 그쵸? 수진이도 그렇고 저도
가급적이면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식 올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엄마야, 좋지, 좋아. 저를 보는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죠. 35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다니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해 가을,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사돈댁에서도 저희 아들을 예쁘게 봐줘서요. 큰 갈등 없이 혼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결혼 후에도 며느린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하고 게다가 저한테도 극진히 잘해줬어요. 어머님, 이가 삼계탕 먹고 싶다고 해서 끓였는데 어머님도 갖다 드릴까요? 아이고 됐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끼리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도 드리려고 넉넉하게 했어요. 어머님 지금 가게에 계시죠? 제가 지금 갖다 드릴게요. 며느리는 따로 살면서도 수시로 저를 챙겼고요. 주말엔 가끔 가게로 찾아와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주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부러워했죠. 순자야, 넌 진짜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요즘 세상에 네 며느리 같은 애 만나기 힘들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나 싶어. 그만큼 저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일하랴 살림하랴 바쁜 며느리 몸 축나지 말라고 보약도 따로 지어주고요. 값비싼 과일이나 삶 같은 게 선물로 들어오면 바로 며느리에게 건네줬죠. 아가, 일하느라 힘들지? 이거 이번에 선물 받은 산삼인데 귀한 거니까 꼭 챙겨 먹거라. 어머님, 이런 거 왜 절 주세요? 어머님 드셔야죠. 난 이미 다 늙었는데 뭘. 이런 건 젊은 애들이 먹어야 몸에 잘 받지. 그럼 그이 먹으라고 줄게요. 아니야, 현수 건 내가 따로 챙길 테니까 너 먹어라. 시애미가 주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와 제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길 줄은 말이죠.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연락이 부쩍 줄어들었고요. 주말마다 가게나 집으로 찾아오던 일도 없어졌죠. 처음엔 그저 일이 바빠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어느 주말 제 생일 기념으로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밤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할아버지 제사를 깜빡했지 뭐예요. 내일 1박 2일로 큰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생신은 다녀와서 챙겨드려도 될까요? 아무렴, 할아버님 제사라면 다녀와야지. 난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라. 큰 집이 어디 있다고 했지? 부산이에요. 그럼 현수랑 같이 가는 거니? 아니요, 그이는 괜히 같이 가면 불편하기만 할 테니까 모처럼 만에 주말인데 쉬라고 했어요. 저만 가려고요. 혼자 가면 힘들 텐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가면 친척들도 많이 계시고 사촌 언니들도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조심히 다녀와라. 그렇게 며느린 부산으로 떠났고요. 저는 기왕 가게 문을 닫은 김에 미뤄뒀던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요. 근데 한창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제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숙이는 저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결혼 후 남편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통 얼굴을 못 보게 된 사이였죠. 그래도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해줬던 고마운 친구였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미숙이가 대뜸 심각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순자야, 너희 며느리 지금 부산에 있니? 큰 집 제사 간다고 했는데 왜? 아니, 내가 지금 부산 해운대 여행 왔는데 말이야. 너희 며느리가 웬 남자랑 손잡고 바다 구경하고 있더라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숙아, 정말? 확실해?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고? 야, 내가 네 며느리 얼굴을 모르겠니? 결혼식 때 얼굴이 반반하니 예뻐서 얼마나 유심히 봤었는데. 확실해?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너희 아들은 아니고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던데?
키도 너희 아들보다 작고. 친구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며느린 분명히 제사 간다고 했는데 왜 남자랑 바다 구경을 하고 있었을까? 혼란스러웠죠.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바로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죠. 어머님, 제사 준비로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내일 출발하면서 연락드릴게요. 문자로 바로 따져 물을까 했는데요. 어쩌면 친구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친구 말 외엔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고요. 다음날 가게 문도 못 열고 아들네 집으로 갔죠. 엄마 웬일이야? 아침부터?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만 했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 어머님도 계셨네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에 바람을 피운 파렴치한 여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우선 며느리를 은근슬쩍 떠보기로 했어요. 아가, 고생했다. 제사는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친척들이 많이 와서 좀 힘들었지만 잘 지냈어요? 근데 너 미숙이 알지? 전에 결혼식에도 왔던 내 친구. 알죠? 그분이 왜요? 미숙이가 부산에서 널 봤다던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게 제사 중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바다 구경을 했어요. 혼자서? 아니요. 그때 회사 선배가 마침 부산지사에 일이 있어서 와 있었거든요. 일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했어요. 아, 그래? 그 선배분이 남자분이야? 네. 그 회사 마케팅팀 선배인데 저한테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근데 왜요, 어머님? 자꾸 꼬치꼬치 캐묻기만 하시고. 어머님 친구분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라고 하긴. 그냥 네가 남자랑 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전화를 했더라고. 아, 회사 선배였는데 오해하셨나 보네요. 그냥 저한테 바로 인사하셨으면 다 설명드렸을 텐데 괜히 어머님 혼자 속 끓이셨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아들도 웃으며 괜히 미숙 이모 혼자 오해했겠네. 당신이 외간 남자랑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혹시 엄마도 그 얘기를 믿은 건 아니지? 하면서 묻더라고요. 전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의심하긴. 그냥 뭔가 사정이 있겠지 했어. 다음부턴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맑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데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분은 남아있더라고요. 처음엔 분명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집안 제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선 회사 선배를 굳이 단둘이 만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일 이후로 며느리를 좀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출장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산, 대전, 대구 이런 지방으로 말이죠. 수진아, 너희 회사는 출장이 참 많구나? 네, 어머님. 저희 회사가 지방지사관리 업무라서 자주 내려가야 해요. 아유, 힘들겠다. 곧 아기 가지면 그런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땐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겠죠.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여행 가는 기분이라서 좋아요. 며느리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제가 아들 집에 가서 살림도 대신해주고 아들 밥도 차려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장 전후로 며느리와도 몇 번 마주치게 됐는데 그때마다 며느리 옷차림이 너무 화사한 거예요. 업무차 출장 가는 거라면 편한 옷을 입어도 될 텐데 마치 데이트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전 회사 일에 대해 잘 모르니까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수진아, 출장 가는데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어야 해? 네, 어머님. 지방지사 사람들이랑 미팅도 있고 거래처분들도 만나야 해서요.
자기들은 대충 입고 오면서 저같이 젊은 여자들은 꼭 차려입고 오길 바래요. 꽃 역할을 하라 이거죠 뭐. 이것도 엄연한 남녀차별인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저 같은 일개 사원이. 그럴듯한 설명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였죠. 물어보니 하나는 회사에서 준 업무용 핸드폰이라던데 이상하게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항상 멀리 가서 받고 통화 내용도 들리지 않게 조심하더라고요. 물론 업무 전화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며느리가 의심스럽게 시작하니 그런 사소한 것도 다 신경이 쓰였죠. 그러던 중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사회인이 된 뒤로 생전 제게 손 벌린 적 없던 아들이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무슨 일인데?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원래 이번 달에 들어오는 상여로 메꾸려고 했는데 그게 지급이 미뤄지는 바람에 일이 꼬였네. 카드값이 뭐 얼마나 나왔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큰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800만 원이라니. 입이 떡 벌어졌죠. 카드값이 800이 나왔다고? 어쩌다 그렇게 나온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수진이가 쓴 게 좀 많아. 옷이며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리고 이번 달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다 왔고. 뭐? 그럼 그 돈을 다 며느리 혼자 썼단 말이야?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인서가 그럼 단도리를 했어야지. 그걸 그냥 두고 봤어?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쇼핑이랑 친구들 노는 걸로 스트레스 푼다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그래도 정도가 있지. 한 달에 혼자 800을 쓴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이렇게 많이 썼을 줄은 몰랐지. 고지서 받아보고 나서야 안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며느리한테 얘기 좀 할게. 엄마 그러지 마. 저는 말리는 아들을 뒤로하고 며느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가, 현수가 카드값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왔었는데 너 혼자 800만 원 썼다며? 네? 그 사람이 그래요? 걔도 일로 바치려고 온 건 아니고 돈 빌리러 온 걸 내가 추궁한 거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단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달에 800은 좀 너무 심하지 않니? 친구들하고 대체 뭘 했길래?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자고 하고 여행 가자고 하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껴야지.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면 어떡해. 네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 애한테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울면서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잘 달래줬고요. 돈 800만 원도 계좌로 이체시켜줬죠. 그렇게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잖아. 뭐? 아니 그럴 리가. 나는 그냥 알아듣게 타이르기만 했어. 처음에 좀 울긴 했지만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갔는데. 근데 애가 저렇게 울어? 그냥 다 자기 잘못이라고.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는데 설마 입막음까지 시킨 거야? 아니 난 엄마도 같은 여자니까 알잖아.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또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현수야, 엄만 그게 아니라. 됐으니까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할 테니까.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며느리가 제 앞에선 괜찮은 척했지만 막상 집에 가 아들 얼굴을 보니 서러운 마음이 올라온 건지 뭔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며느리가 이간질을 한 건 아닐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와선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한테 한 소리 했다면서요. 다 제가 잘못한 건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난 그날 너랑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말이 많이 속상했던 거니? 아니요. 그냥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울었던 건데 그이가 그걸 보고 멋대로 오해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긴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가 회사 연수로 3박 4일간 지방에 내려간다 하더군요. 전 같으면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을 텐데요. 그간 여러 가지 일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까지 출장이 잦은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며느리네 회사에 전화해 물어봤는데요. 웬걸? 그런 연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연수 없는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요. 이제야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았다 싶어서 바로 아들 내러 갔어요. 때마침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며느리를 추궁했죠. 예, 내가 너희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예정된 지방 연수는 없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하지만 며느린 당황하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그게 회사 연수가 아니라 개인 스터디 모임이에요. 개인 스터디 모임? 네,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대전으로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하시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회사 연수라고 했던 건데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드릴 걸 그랬네요. 이윽고 며느린 또 울먹이면서 그러더군요. 근데 어머님 좀 그렇네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걸 저 모르게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시고. 저번에 어머님 친구분이 부산에서 저 봤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회사 출장 가고 개인적으로 스터디 모임하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면 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들은 또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확인해? 그럼 수진이가 뭐가 돼? 아니,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누가 그런 짓까지 하냐고. 엄마가 수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며느리가 그때 더 서러운 듯이 말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자꾸 그렇게 내 편만 들면 어머님은 점점 더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야. 나 어머님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며느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 정말 화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렇게 착한 사람을 제발 그만 좀 구박해.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한동안 절 피했어요. 전화도 잘하지 않고요. 주말에 더는 집이나 가게로 찾아오지도 않았죠. 제가 먼저 연락해봐도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했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는데요. 며칠 뒤 아들이 저한테 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당분간 거리를 좀 두고 살래? 뭐? 갑자기 왜? 그동안 엄마가 수진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한 게 왜 없어? 애먼 사람 의심하고 회사에 전화까지 했는데. 이러다간 나 이혼당할 판이야. 당분간만 좀 떨어져 살자. 아들의 말에 제 목이 메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나쁜 시어머니가 다름 아닌 나였던 건가? 자괴감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 알았다. 다 엄마 잘못이지 뭐. 수진이 마음 풀리면 그때 연락다오. 미안해.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아들한테 외면당하다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네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어요. 혹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며느리를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인가?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식욕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살이 빠졌죠. 아이 사장님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아이 거짓말 같은데. 아들 내외랑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둘 다 통 얼굴도 안 보이고. 남들이 은근슬쩍 물어봐도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오랜만에 미용실을 갔는데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괜찮은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늘 가던 곳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갔어요. 시내에 있어서 좀 멀었지만 기분 전환할 겸 가는 거니 오히려 잘 됐다 싶더군요. 커트를 먼저 하고 파마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문득 저만치 앞에 앉아 머리를 하고 있는 모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뒤통수가 왠지 익숙하다 싶었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 웬걸? 며느리랑 안사돈이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근처에 사돈댁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오랜만에 친정에 온 김에 안사돈과 머리를 하러 나온 것 같더군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지금 며느리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괜히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저는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 다 저를 못 본 것 같더군요. 미용실은 음악 소리에 드라이어 소리로 제법 시끄러웠는데요. 안사돈과 며느리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기 싫어도 그 둘의 대화가 자꾸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일상 대화를 나누는가 싶었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만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응 자기야 이번 주는 부산 못 내려가. 서울에서 일이 좀 생겼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야라니. 부산에 못 내려간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과 나누는 통화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도 자기 보고 싶지. 주말 부부도 정말 못 해먹겠다 자기야. 그치? 내가 빨리 회사 정리하고 부산 내려가야 하는데. 응. 알겠어. 밥 잘 챙겨 먹고. 며느리의 이상한 전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애교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여보, 이번 주엔 보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엄마 상태가 또 안 좋아지셔서. 여보라길래 처음엔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한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야, 여보도 요즘 장사 안 돼서 힘들 텐데. 내가 다음 주엔 꼭 내려갈게. 가서 가게 일도 도와주고 우리 여보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지 자영업자가 아니었어요. 즉, 며느리가 통화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남자인 거죠. 대체 누구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야? 제가 미쳤나 정말? 속으로 경악하는 사이 며느리의 통화가 끝났고요. 며느린 바로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 일하고 있어? 나 지금 엄마랑 같이 미용실 왔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녁은 알아서 먹어. 사랑해. 이건 분명히 제 아들한테 하는 전화였어요. 하지만 앞선 두 전화는 도대체 뭐였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는데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세 번째 전화를 끊자마자 안사돈이 빽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아,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아니 내가 뭘. 아니 남편을 3명이나 두고 여직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 그 순간 제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남편이 3명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런 제 혼란스러움을 전혀 모르는 모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갔어요. 엄마 조용히 해. 남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엄마 때문에 들키겠다. 며느리가 기겁하면서 안사돈의 입을 틀어막았는데요. 그러자 안사돈이 그런 며느리의 손을 떨쳐내며 긴 한숨을 내셨어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얼른 정리할 놈은 정리하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가 쓰는 돈이 사위 하나로 감당이 될 것 같아? 셋이나 되니까 내가 다달이 돈도 보내줄 수 있는 거야. 아이고, 누가 보면 몇 천씩 보내주는 줄 알겠네. 이번 달엔 꼴랑 200 보내줘 놓고? 꼴랑 200이라니. 200은 뭐 땅 파면 나와? 그러지 말고 선심 좀 더 써. 안 돼, 더는 못 줘. 부산에서 받은 건 다 썼단 말이야. 대전 놈한테서는 얼마나 받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 요즘 그 인간하는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조금 의심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 서울 놈은 어때? 돈은 잘 주지 않아? 응, 뭐 이번 달에도 300만 원 받았어. 카드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있고. 이년아, 그럼 엄마한테도 좀 인심 좀 써. 꼴랑 200이 뭐야?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다행히 두 모녀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부산 서방이 어쩌고 대전 서방이 어쩌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부산 놈은 어때? 요즘 의심 안 해? 안 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더 잘해줘. 임신? 진짜야? 가짜지 당연히. 내가 미쳤어? 내 몸 다 망가지는 임신을 왜 해? 가짜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서 구해서 보여줬어. 하하하, 우리 딸 머리 좋네. 그 서울 놈은 걔한테도 슬슬 임신 얘기 꺼내도 되지 않아? 그렇긴 한데 아직은 신혼발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냥도 돈 달라는 대로 잘 줘. 귀찮게 굴던 CM이도 완전 떨궈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라같이 밀어올랐어요. 서울놈이란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을, 그 CM이란 저를 말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제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모녀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주 스케줄은 어떻게 돼? 월화는 부산, 수목은 대전, 금토 일은 서울. 아이고 바쁘네. 각각 뭐라고 할 거야? 부산에는 서울 출장이라고 하고 대전엔 친정 간다고 했어. 서울엔 회사 지방 출장이라고 하면 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조금만 더. 통장에 딱 10억 찍히면 그때 같이 외국으로 튀자. 무슨 정신으로 미용실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맘 같아선 당장 그 모녀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며느리의 교묘한 거짓말에 너무 많이 당해서일까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며느리를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의심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녀가 나눈 대화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했지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정도 지출 쯤은 감수할 수 있었죠. 약 2주 뒤 흥신소 직원과 다시 만났는데요. 조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새 남자와 살림을 차렸더군요. 정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새 남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네, 부산에 있는 남자가 첫 번째로 결혼한 남편인데 5년 전에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따로 안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남자하고도 그냥 식만 올렸고요. 이번에 아드님하고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네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린 저를 흥신소 직원이 얼른 일으켜줬죠.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결혼 사기범들 은근 흔합니다. 예쁜 외모를 이용해서 꽃뱀짓하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꼈던 며느리가 남편을 3명이나 두고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이 모두 설명이 됐어요. 잦은 출장, 2개의 핸드폰, 과도한 지출,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한편으론 화가 났어요. 아들과 저를 호구 취급하면서 등쳐먹기만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전화를 받더군요.
현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또 수진이 얘기해요? 그래,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집으로 좀 와줄래? 며느리한텐 말하지 말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얼굴엔 벌써부터 짜증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그동안 며느리 얘기를 했다가 갈등만 생겼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며느리가, 수진이가 너 말고 다른 남편이 2명이 더 있어. 뭐라고? 엄마 또 시작이야? 아니, 수진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모함을 해? 아들이 믿지 않을 만도 했죠.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인서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미용실에서 직접 들었어. 며느리랑 안 싸더니 하는 얘기를.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던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때 미용실에서 찍었던 녹음 파일도 보여주고요.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며느리의 뒷조사 서류도 전부 보여줬죠. 처음엔 아들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현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무엇보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있잖아. 그동안 며느리의 간악한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역으로 몰린 게 한두 번이야? 그래서 이번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어. 네가 더는 그년 현올림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해서. 제 애원과 확실한 물증 앞에서 아들도 더는 아무 말 못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수진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아들은 뒤늦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출장이 너무 많긴 했어. 한 달에 절반은 집에 없었으니까. 핸드폰도 2개 쓰고 가끔 다른 남자 이름을 잘못 부를 뻔한 적도 있었고. 난 그냥 전 애인을 오래 사귀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 흥신소 직원 말로는 완전 꽃뱀이라고 하더라. 작정하고 술을 쓰는 거래. 수진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날 감쪽같이 속이더니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난. 급기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아들의 상처가 더 클 거라는 생각에 참 속상했네요. 현수야,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말씀 안 듣고 오히려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서. 엄마가 맞았는데. 그런 건 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충격이어서.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거야?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아니다. 그 전에 집으로 가서 그녀 핸드폰 뒤지든 뭘 하든 증거 좀 더 모아봐.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는 불법이라 나중에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더라. 알겠어. 아들은 눈물을 닦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 집으로 돌아갔고요. 몰래 며느리의 핸드폰을 뒤져봤는데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의 핸드폰엔 2명의 남자와 주고받은 밀담과 친밀하게 찍은 사진들이 잔뜩 있었고요. 심지어 주민등록등본도 여러 개였어요. 알고 보니 가짜 신분증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각 남편들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다른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절망했어요. 엄마, 정말이었어. 수진이가 정말 날 속였다고. 난 정말 바보 천치였어. 아들아,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꾸나. 그렇게 아들과 저는 며느리와 마지막 대면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린 절 보고 놀란 것도 잠시,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오랜만이시네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아무 말 않자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수진아, 민호 재욱이가 누구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게 누구 얘기야? 웬 모르는 남자들 이름을...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미용실에서 네 년이랑 네 애미가 나눈 말 다 들었어. 그뿐이야? 이미 흥신소 조사도 다 끝냈다고. 이 꽃뱀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등쳐먹어?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과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해명할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는데? 2집 살림도 아니고 무려 3집 살림을 했는데.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들하고는 진작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둘 다 너무 폭력적이고 도박하고 술 먹고 이래서 헤어지면 죽여버릴 거라고 막 협박하니까. 내가 사랑한 건 이 사람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랑한 게 우리 아들뿐이라고? 네. 그 두 놈하고는 진짜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나쁜 남자 만나서 결혼 잘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그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고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한 거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때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이 사람한테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이혼녀는 안 된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잃는 게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애원에 혹시라도 아들이 넘어갈까봐 겁이 났는데요. 모든 건 제 기우였어요. 아들은 성난 얼굴로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대로 뺨을 때렸어요. 날 진짜 바보로 알았구나. 그따위 변명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여보, 변명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었다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콩밥이나 먹어. 여보,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아. 며느리의 간곡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경찰서에 신고했고요. 그렇게 며느리와 안사도는 바로 체포됐죠. 부산과 대전에 있는 며느리의 또 다른 남편들, 아니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이 갔죠.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두 남자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며느리를 믿고 있었고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던 거죠. 결국 며느리는 중혼죄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안사도는 사기 공범 등으로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모녀가 나란히 콩밥을 먹게 된 셈이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아들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나름 괜찮아졌네요.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100번 사죄도 했고요. 지금은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에 잘 살고 있네요.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 효도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권선징악이라고 나쁜 일을 하면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며느리와 안사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희는 평화를 되찾았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길 바랍니다.